3개월 간 바보가 되거든요. 그게 시민 되는 거의 핵심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가 다문화 사회를 논의할 때 보면 잡지, 또 저널,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그 패턴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다문화 인구수가 뭐 220만 명이다. 전 국민의 5%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가 다문화 사회를 얘기할 때 왜 하필이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우리하고 문화적인 배경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그 분야를 전공하는 학자로서 좀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오기 전에도 우리는 다문화 사회라고 얘기해요. 계층이라든가 종교라든가 남성과 여성이라든가 다양성들을 이미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그 다문화 사회에 대한 그 정의 자체가 어떤 문화 권역이 다름으로써 나타나는 다양한 문화가 아니라 좀 더 우리 내부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들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그 전문가들이 미래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위험사회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미국에서 다양성이 많은 집단과 단일한 집단에 대한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을 이룰 때 단위 문화의 집단들이 성취도가 높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양성이 있는 집단들이 성과가 더 높다라는 그런 결론들이 나온 거예요. 실제로 봤을 때 갈등은 상당히 많지만 그 갈등이 아까 완화되면서 좋은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문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저는 개념은 바로 공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존이라는 개념 자체를 평화롭고 이런 행복한 그런 정적 상태가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소셜 인터랙션이라는 갈등과 뭐 교환과 경쟁과 협동하는 관계들이 선의의 방향으로, 건설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저는 공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공존에 대한 그 개념 자체를 세 가지 유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 자체 내 공존이에요. 영과 육과 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 자체.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태생적으로 공존의 존재인 거죠.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의 공존이에요. 영육혼을 가진 인간과 또 다른 영육혼을 가진 인간과의 만남, 일상생활 속의 만남 속에서 나타나는 공존이에요. 또 하나 인간과 자연의 공존입니다. 당군이 우리나라를 창조할 때 그 이념으로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홍익인간, 그리고 같이 대꾸로 나오는 게 뭡니까? 경천 애인이죠. 하늘을 우러르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의미잖아요. 이게 바로 저는 자연과 인간의 교감, 인간의 공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앞서 얘기한 것을 구조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공존의 조건 찾기라는 것은 개인과 사회를 이해하는 겁니다. 개인으로서 인간을 이해하고 개인이 여럿이 모여서 이룬 사회를 이해하는 게 바로 공존의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공존의 맥락을 찾는 것,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존의 둘레보기는 일상생활과 사회제도예요. 가족제도라든가 또는 뭐 정치제도라든가 경제제도라든가 그런 걸 이해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특성 알기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정, 여유, 어울림, 흥 이런 거예요. 한국인의 특성들이 잘 알아야 우리가 공존할 때도 좀 필요할 것 같다. 그 다음은 뭐냐면 실천적 차원이에요. 앞에 부분이 그런 공존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는 차원이라면 지금 뒤에 부분은 뭐냐면 개인적 차원에서 다문화 감수성을 가져야 되는데 다문화 감수성은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리 준비를 합니다. 사전 학습을 하는 거죠. 사회적 차원에서 협동의식, 이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과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건 사회적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초국적 차원이라는 건 뭐냐면 세계의 일에 관여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저희가 세계 시민이 되는 겁니다. 세계 시민이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 지구, 한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테러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런 위협에 대한 문제들이라든가 뭐 난민 문제들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자체가 한반도에서 반쪽, 이 조그만 거 안에서의 공존을 넘어서서 세계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의 공존을 의미하는 겁니다. 참여와 모색 부분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생애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멘토링, 그러니까 공존의 인문학을 실천하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참여와 모색으로 저는 이제 봅니다. 공존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몇 가지 드리고 싶어요. 공존의 인문학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세계 시민이 되는 거라고 그랬죠. 지구, 마을 이웃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인식하는 거예요. 기아라든가 뭐 난민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간섭하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 세계 시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다양성을 습득함으로써 여기 본 것처럼 이웃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감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또 사회정의에 대한 헌신, 우리가 시민으로서 실천해야 할 점을 일상생활에서 찾아봅시다. 근데 두 번째 실천 과제는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매우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분쟁 사례들이 찾아보자는 거죠. 국가가 개입할 문제인데 뭐 단적인 예로 우리하고도 해당되지만 독도 문제 같은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반응할 것인가, 세계 시민으로 반응할 것인가,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것인가, 아니면 피켓 들고 시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실천 과제 세 번째는 상황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비판적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사하자마자 1층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마주쳐요. 제가 인사를 많이 했어요. 주차하고 올라갈 때 인사, 엘리베이터에 기다리는 분들인데 인사.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왜 인사하나? 제가 3개월 동안 인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대요. 이게 좀 아니냐. 그리고 제가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냐면 안녕하세요. 민주주의 아빠입니다. 인사해요. 민주주의 아빠. 그래서 제 딸이 정말 민주하고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분들이. 그런데 제가 실험을 했어요. 3개월을 그렇게 인사해요. 조그만 애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다 인사를 했어요. 근데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내가 인사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먼저 인사를 해요. 그리고 제가 빠져도 자기들끼리 인사해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한 3개월간 바보가 돼보세요. 제 실험을 한번 믿어보세요. 무슨 뜻이냐? 그게 시민 되는 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댁에 돌아가시면 꼭 이것을 삶 속에서 한번 생활해보세요. 내 삶은 남과 나눌 수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